서울 남대문 시장의 1983년 여름은 정말이지 숨이 탁 막힐 정도로 더웠다. 아스팔트 위로는 푹신한 열기가 꿈틀거렸고 공기 중에는 각종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땀 냄새, 그리고 시장 구석구석에서 스미어 나오는 습기까지 뒤섞여 마치 걸쭉한 수풀을 연상케 했다. 그런 고통스러운 날씨에도 시장은 언제나처럼 활기가 넘쳤다. 장사꾼들의 외침, 손님들과의 흥정, 짐꾼들이 끄는 손수레 바퀴 소리, 그리고 수백 가지의 다양한 냄새와 소리가 뒤엉켜 대한민국 경제의 생생한 맥박을 뛰게 하고 있었다. 그 한복판에서 만수 칼국수 간판은 그리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 앞을 지나는 이들의 발걸음은 저마다 잠시 멈춰 서곤 했다. 간판은 녹이 슬어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 분간하기 어려웠고 네모난 철판 모서리는 위험할 정도로 날카롭게 구부러져 있었다. 하지만 가게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기 국물 진한 향기와 면을 썰어내는 탁탁거리는 특유의 소리는 길을 지나는 사람들의 배를 꼬르륵거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아이고, 김 사장. 오늘도 파래요? 사장님, 여기 자리 좀 닦아주세요. 얼른 주세요. 배고파 죽겠네. 가게 안은 5개의 나무 테이블과 벽에 붙어 있는 카운터 테이블로 꽉 차 있었다. 여름이라 더운데도 뜨거운 칼국수를 후루룩 들이키는 사람들, 소주 한 잔과 함께 3355 하루의 고단함을 푸는 노동자들, 그리고 주인장의 솜씨를 보러 온 단골들로 북적였다. 주인 김만수 씨는 부엌과 홀을 쉴 새 없이 오갔다. 나이 60이 넘어 백발이 반 이상 섞였지만 그의 동작은 놀랄 만큼 날렸다. 두툼한 떡매 칼로 반죽된 밀가루를 빠르게 저미는 손놀림은 마치 예술가의 붓질 같았다. 탁탁탁 탁탁탁 하는 규칙적인 소리는 가게의 백그라운드 음악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사장님, 여기 칼국수 하나 더 주고 공기밥 하나요? 김 사장, 오늘 국물이 유난히 깊다. 뭘 특별히 더 넣었소? 손님들의 부름에 그는 고개만 끄덕이며 예, 알겠습니다. 라는 짧은 대답을 내뱉을 뿐이었다. 말수가 적은 그는 가끔 고개를 들어 손님을 힐끔 보며 주름진 얼굴에 억지로 끌어올린 듯한 미소를 짓곤 했다. 그 미소는 마치 오래되어 경직된 근육을 움직이는 것처럼 어색하고 진정성보다는 습관에서 비롯된 듯 했다. 남대문 시장에서 30년 가까이 장사를 해온 그는 유명인사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일은 정말 잘하는데 인심은 하나도 없는 구두쇠 할아버지. 라는 평이 대부분이었다. 그는 365일 문을 열었다. 설날, 추석 같은 명절에도 그는 가게 문을 열었다. 주변 상인들이 사장님 명절인데 쉬시지. 돈은 얼마나 벌어야 속이 후련하냐? 하고 놀리면 그는 쉬면 단골 손님들이 배고프지 않겠나? 라는 말로 대꾸할 뿐이었다. 그 말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다. 사실 그는 돈이 꽤 많았다. 30년 가까이를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은 상당한 규모였다. 시장 근처에 작은 다세대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은행에는 꽤 큰 금액이 예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여전히 가난한 노동자 그 자체였다. 빨래해 입다 보니 색이 바랜 작업복 바지, 바닥이 달아해진 고무신, 그리고 늘 허리에 두른 누더기 앞치마. 점심으로는 손님들이 먹고 남은 국수 국물에 밥을 말아 김치 몇 조각과 함께 허겁지겁 먹곤 했다. 그 모습을 본 단골 노동자가 사장님, 그런 거 말고 뭐라도 좀 차려 드시지. 하면 그는 버리면 아깝지 않나. 라고만 말할 뿐이었다. 저녁 10시가 넘어 마지막 손님이 수고하세요, 사장님. 하고 인사하며 나간다. 만수 씨는 무거운 철제 셔터를 끌어내리기 시작한다. 그르르르르 쿵. 셔터가 바닥에 닿는 굵은 소리와 함께 가게 안에 있던 모든 인기와 소음이 단번에 사라진다. 갑자기 찾아온 정적은 거의 압도적이었다.
방금 전까지 북적이던 웃음소리와 숟가락 그릇 소리가 허공에 흩어져 버린 듯 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들어간다. 하루 동안 쌓인 그릇과 냄비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그는 더운 물을 틀어놓고 거품이 마치 크리스마스 눈처럼 부풀어 오르는 세제를 뿌린다. 그의 손은 그릇을 씻을 때도 마치 정밀 기계처럼 정확하고 빠르다. 오랜 습관이 몸에 배어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움직인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허전했다. 하루의 의무 같은 노동이 끝나고 나면 항상 찾아오는 텅 빈 허기와도 같은 고독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 고독은 너무도 익숙해서 이제는 거의 친구처럼 느껴졌다. 그릇을 다 씻고 바닥을 닦고 가게 정리를 마친 뒤 그는 작은 방으로 들어간다. 가게 뒤편에 딸린 3평 남짓한 공간이 그의 전부였다. 침대 대신 마루에 요를 깐 뒷침대, 낡아서 다리 하나가 휘어진 나무 책상, 그리고 12인치짜리 흑백 TV 한 대. 방 안에는 그의 생활 흔적이 거의 없었다. 옷도 몇 벌 안 되었고 책도 없었다. 마치 이 방이, 아니 이 인생이 임시로 머무는 곳인 것처럼.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위 서랍을 연다. 서랍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몇 안 되는 물건들만이 놓여 있었다. 그 중앙에는 금방이라도 산산이 부서질 것 같은 노란색 봉투가 정중히 놓여 있었다. 봉투 표면에는 반복적으로 접혀 펴진 흔적이 선명했다. 그는 그 봉투를 꺼내 마치 성물을 다루듯이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풀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단 한 장의 흑백 사진이었다. 모서리는 다 말려 들어가 있었고 사진 자체도 빛에 의해 많이 바랬다. 얼굴 부분은 반복적으로 손가락으로 스쳐서인지 흐릿하게 마모되어 있었다. 하지만 똑바로 들여다보면 한창 꽃다운 20살 처녀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굵고 길게 따은 두 가닥의 머리를 가슴 앞으로 늘어뜨리고 하얀 한복 저고리를 단정하게 여미고 있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부끄러운 듯 하면서도 기쁨이 묻어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맑고 순수했고 마치 세상 모든 빛을 담은 듯 반짝이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 먹물로 흐릿하게 쓰인 글씨가 있었다. 함흥에서 1950년 봄. 내 사랑 연희에게. 만수 씨의 손가락이 사진 속 얼굴을 살짝 스쳤다. 그의 입가에 낮에 손님들에게 지어 보이던 그 의무적인 미소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묘한 흔들림이 일었다. 그리고는 그 흔들림이 금세 사라졌다. 그는 사진을 제자리에 넣고 소주 한 병과 반찬이 될 만한 밑반찬 하나를 꺼내 들고 밖으로 나왔다. 가게 입구에 작은 접이식 의자를 펴고 앉아 종이컵에 소주를 따른다. 시장 골목은 이미 사람의 발길이 끊겨 쥐 죽은 듯이 고요했다. 먼 곳에서 택시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올 뿐. 그는 소주 한 모금을 마시고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오늘도 무사히 보냈다. 그의 대사는 거의 매일 같았다. 누군가와의 대화라기보다는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주문 같았다. 그는 텅 빈 골목을 바라보며 조용히 술을 마셨다. 가끔은 라디오를 켜곤 했다. 당시 인기 있던 7080 팝송이나 트로트가 흘러나오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리듬을 타곤 했다. 하지만 그 노래들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건드릴 때면 그는 황급히 라디오를 꺼버리곤 했다. 어느 순간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당황한 듯 손등으로 얼굴을 훔쳤다. 이놈의 연기다. 국물 김새.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에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이웃집에서 TV 소리가 크게 들려오고 있었다. 뉴스 아나운서의 차분한 목소리였다. 그는 신경 쓰이지 않는 척하려 했지만 발걸음은 이미 멈춰 있었다. 귀를 기울였다. 내일부터 KBS에서 전국을 울린
아니 전국을 감동시킬 대형 생방송 프로그램 이산가족을 찾습니다가 시작됩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 생이별한 가족들을 찾아주는 이 프로그램은 그 순간 만수 씨의 숨소리가 가빠졌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계속되었다. 찾고 싶은 분의 이름, 헤어진 장소, 기억나는 특징을 담은 편지를 KBS로 보내주시면 만수 씨는 황급히 라디오를 다시 켰다. 마침 뉴스 시간이었다. 라디오에서도 같은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주제곡이 흘러나왔다. 패티 김의 목소리였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 노래를 들은 순간 만수 씨의 몸이 얼어붙은 듯 굳었다. 그의 눈동자가 갑자기 커졌다.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이 땅에 떨어져 소주가 쏟아졌지만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온 신경이, 그의 온 영입시 그 노래와 뉴스 소식에 꽂혀 있었다. 그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뚝뚝, 뚝뚝, 뚝뚝 소리가 귓가에 울릴 정도로 강렬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어느새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이번에는 국물 김새가 아니었다. 그는 라디오에 더 가까이 다가가 마치 신의 목소리를 듣는 듯 귀를 기울였다. 이건 그의 입술이 떨렸다. 오랫동안 말하지 않아 굳어버린 성대에서 낮고 깨진 목소리가 나왔다. 혹시 연희가 저걸 볼까? 그 한마디와 함께 30년 동안 단단하게 봉인해 두었던 기억의 문이 쾅 하고 열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했다. 1983년의 더운 여름밤이 1951년의 차가운 겨울로 돌아가는 것만 같았다. 그의 눈앞에 그날의 광경이 선명하게 펼쳐졌다. 1950년 함흥. 그해 봄은 유난히 따뜻하고 꽃이 많았다. 전쟁의 그림자는 아직 북쪽 하늘에 머물러 있을 뿐 사람들은 평화로운 일상에 젖어 있었다. 전쟁 전 만수는 함흥 시내의 중소규모 시계 공장에서 견습공으로 일했다. 그는 손재주가 뛰어나고 성실해서 선배들에게 인정받는 유망주였다. 연희는 이웃 마을에서 소문난 자수장인의 딸이었다. 그녀의 자수 솜씨는 너무나 정교해서 마을의 부유한 집안에서 혼수로 청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마을에서 열린 봄나물 축제 때 만났다. 만수는 공장 친구들과 함께, 연희는 여자친구들과 함께 축제에 갔던 터였다. 우연히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부터 둘은 서로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만수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지만 마음이 깊고 따뜻했다. 연희는 명랑하고 활발했지만 마음은 섬세하고 여렸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일요일이면 남산에 올라 함께 산책을 하거나 시내 작은 찻집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만수는 시계를 고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연희는 손수건에 꽃을 수놓아 주었다. 그 손수건은 지금도 만수의 서랍 깊은 곳에 보관되어 있다. 그해 가을 두 사람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정식으로 혼인을 약속했다. 결혼식은 다음 해 봄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만수는 혼수로 쓸 가구를 만들기 위해 퇴근 후 밤늦게까지 작업실에 남았고 연희는 혼인 예복과 이불 고를 수놓느라 바느질 바늘을 놓지 않았다. 두 사람의 미래는 밝고 확실해 보였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전쟁은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전선은 빠르게 남하했고 함흥도 전장이 되었다. 포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사람들은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만수와 연희의 가족들도 피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1951년 1월 4일 역사의 1.4후퇴로 기록된 그날 유엔군과 한국군의 대규모 철수 작전이 펼쳐지면서 함흥과 흥남 일대의 수많은 민간인들도 함께 남쪽으로 피난을 가야만 했다. 기온은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졌고 강풍과 눈보라가 몰아쳤다. 만수와 연희는 각자의 가족들과 함께 수많은 피난민 대열에 합류해 흥남 부두로 향했다.
그들은 미리 약속했다. 절대 떨어지지 말자. 만약 떨어지게 되면 서울로 가자. 서울 남산 밑에 시계탑이 있잖아. 거기서 만나자. 그 당시 그들에게 서울은 먼 곳이었지만 전쟁이 끝나면 꼭 돌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희망의 상징이었다. 흥남 부두는 아비규환이었다. 수만 명의 피난민들이 좁은 부두에 밀집해 있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가족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군인들이 질서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공포에 사로잡힌 군중을 통제하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부모를 잃고 울고 있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가족을 찾는 절규, 배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의 애원, 그리고 배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며 내지르는 비명, 그 모든 소리가 뒤섞여 지옥의 합창을 이루고 있었다. 추위는 살을 애는 듯했다. 만수는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연희의 손에 감았다. 추우지 않게. 연희는 고개를 저으며 그 조각을 만수의 목에 둘렀다. 만수 씨가 더 춥잖아. 그들의 호흡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얗게 피어올랐다. 연희, 내 손 꼭 잡아. 절대 놓치면 안 돼. 만수는 연희의 손을 꽉 붙잡았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시퍼렇게 변했지만 연희의 손을 놓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의 소나귀에 담긴 힘은 그의 모든 각오를 말해주었다. 연희도 만수의 손을 꽉 붙잡았다. 그녀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몸은 추위와 공포에 떨고 있었지만 만수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의연하고 확고했다. 만수 씨가 있으면 나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우리 꼭 함께 가요. 두 사람은 피난민 인파에 휩쓸려 배가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 좁은 승선판은 사람들로 미어터질 지경이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건너가야 할 판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 서로를 밀치며 앞다퉈 건너려 했다. 연희, 내 뒤를 잘 따라와. 천천히. 만수가 연희의 손을 꼭 잡은 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승선판 아래로는 차가운 바닷물이 출렁이고 있었고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끝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뒤에서 예기치 못한 거대한 충격이 밀려왔다. 배에 오르려는 사람들의 새로운 물결이 이미 승선판 위에 있던 사람들을 앞으로 강하게 밀어붙인 것이다. 앗! 연희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손이 만수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고 있었다. 만수의 소나귀가 미처 다 쥐지 못한 사이 그녀의 손가락이 하나 둘 빠져나갔다. 연희야. 만수가 필사적으로 손을 뻗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연희는 인파에 휩쓸려 그의 시야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로 그녀의 흰 저고리만이 아른거렸다. 만수 씨, 내 손 놓지 마. 제발. 만수 씨. 연희의 외침이 북풍과 사람들의 소음 속에 휩쓸려 희미해졌다. 만수는 그녀를 향해 돌아가려 했지만 오히려 인파에 떠밀려 배 쪽으로 더욱 강하게 밀려갔다. 그는 발버둥쳤지만 군중의 힘 앞에 개인의 힘은 너무나 초라했다. 연희, 연희야.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인파 속에서 허우적대는 연희의 절망과 애원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입모양으로, 아니 영앱스로 외친 마지막 말이 그의 뇌리와 심장에 영원히 새겨졌다. 서울, 서울 남산 및 시계탑. 살아서 꼭 거기서 만나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은 완전히 떨어져 버렸다. 만수는 결국 배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배가 서서히 부두를 떠나면서 그는 난간에 매달려 점점 작아지는 흥남 부두와 그 속에서 사라져버린 한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눈앞에서는 연희의 얼굴만이 아른거렸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눈빛, 그녀의 따뜻했던 손길. 눈물이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 속에서 그의 마음만은 불타올랐다. 죄책감, 절망, 그리고 간절한 맹세로. 연희야, 미안하다. 내가 널 지키지 못해서. 꼭 살아남아, 반드시.
남산 시계탑 거기서 꼭 기다릴게. 죽을 때까지. 그 순간 그의 인생은 멈춰버렸다. 그 시계탑을 향해, 그 한 사람을 향해 멈춰 선 채로. 시간은 계속 흘러갔지만 그의 마음은 그날, 그곳에 영원히 묶여버린 듯 했다. 배는 부산으로 향했다. 그 여정은 또 다른 지옥이었다.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좁은 선실에서의 질병이 만연했다. 하지만 만수에게 가장 큰 고통은 연희를 잃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선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연희가 만들어준 손수건만을 꼭 쥔 채 하루하루를 버텼다. 부산에 도착한 후 그는 피난민 캠프에서 생활했다. 그의 첫 번째 일은 연희를 찾는 것이었다. 그는 함흥 출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물었다. 이연희라는 여자를 아십니까? 20살쯤 되고 자수를 아주 잘하던 여자입니다. 함흥에서 살았어요. 아니면 흥남 부두에서 혹시 여자 시신을. 대답은 늘 비슷했다. 모르겠어요. 아니면 더 처참한 것이었다. 흥남 부두에서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히 여자랑 어린애들이 배에 못 타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도 많고.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각종 단체에 문의하고 신문에 광고도 내보려 했다. 하지만 전쟁 중이었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개인의 사랑 이야기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휴전 협정이 체결된 후 그는 가장 먼저 서울로 돌아왔다. 남산 시계탑이 있는 곳으로. 그가 도착한 서울은 전쟁의 상처가 여전히 생생한 폐허였다. 남산에도 시계탑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그 주변은 폭격의 흔적이 가득했다. 건물들은 무너져 내렸고 길가에는 잔해들이 널려 있었다. 하지만 그는 상관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 탑 하나뿐이었다. 그는 매일같이 시계탑 아래로 갔다.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가서 밤이 깊어 별이 뜰 때까지 그곳에 서 있었다. 마치 한 편의 동상처럼. 첫해 그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연희도 분명히 살아남았을 거야. 그녀도 나를 찾으러 올 거야. 우리는 여기서 만나고 그럼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그는 지나가는 젊은 여자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어쩌면 그 중에 연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둘째 해 희망은 조금씩 불안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혹시 다쳤을까? 병에 걸려 누워 있을까? 아니면 기억을 잃었을까? 그는 병원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부상자나 실어증 환자 명단을 확인해 보기도 했다. 셋째 해 그의 마음에는 본격적인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설마 정말로 그날 그곳에서. 그 생각만으로도 그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기다림을 멈추지 않았다. 기다리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기다리는 것만이 그가 연희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었다. 생계를 위해 그는 일을 시작해야 했다. 그는 시계탑에서 가까운 남대문 시장에 자리를 잡았다. 처음에는 행상으로 시작했다. 작은 수레에 과일이나 생선을 싣고 다니며 팔았다. 그의 생각은 단순했다. 여기가 서울의 중심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연희가 서울에 온다면 분명 이 근처를 지날 거다. 내가 여기서 장사하면 언젠가는 마주칠 수 있을 거다. 몇 년 후 그는 작은 포장마차를 얻어 칼국수를 팔기 시작했다. 그의 칼국수는 점점 유명해졌다. 정직하게 국물을 끓이고 양심적으로 면을 뽑았기 때문이다. 가게도 점점 커져 지금의 만수 칼국수 가게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생활 방식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혼자 살았고 돈을 모았고 매일 아침 6시에 가게 문을 열고 밤 10시에 닫았다. 그가 허락하는 유일한 사치나 휴식은 일요일 저녁에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남산으로 산책을 가는 것이었다. 그는 시계탑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주변을 바라보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계탑 주변은 서서히 재건되기 시작했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다. 1960년대, 1970년대를 거치며 서울은 눈에 띄게 변했다. 하지만 그가 기다리는 그 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은 단순한 기다림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깊은 죄책감이었다. 그날 그가 그녀의 손을 놓쳤다는 사실, 그가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 그가 약속한 안전한 미래를 주지 못했다는 사실, 그녀에게 해줬어야 할 따뜻한 삶, 행복한 가정, 평범한 일상을 함께 하지 못했다는 사실. 그 죄책감은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다른 여자를 만날 생각도 하지 않았다. 다른 인생을 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의 인생은 그날 흥남부두에서 멈춰버린 채 오직 그 한 사람을 기다리며 그 한 사람에게 빚진 것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살아가는 것뿐이었다. 가게를 운영하며 번 돈도 그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만약 연희가 가난하게 살고 있다면 그때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어느 심하게 추운 겨울밤 그는 가게 뒷방에서 소주를 마시며 사진 속의 연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날은 그들이 흥남에서 헤어진 날과 같은 1월 4일이었다. 연희야 30년이 다 돼가네. 그의 목소리는 추위에 슬픔에 고독의 스크래치가 난 레코드판 같았다. 내가 만약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내가 딱 한 가지만 해주고 싶어.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눈가가 붉어졌다. 따뜻한 국수 한 그릇 정성껏 내 손으로 만든 밥 한 끼. 그는 말을 이으려 했지만 목이 메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힘겹게 속삭였다. 그거라도 해줄 수 있다면 내 한이 조금은 풀릴 텐데. 그것이 그의 30년 인생을 지배한 유일한 소원이었다. 화려한 것이 아니었다. 값비싼 것도 아니었다. 그저 함께 앉아 아무 말 없이 그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따뜻한 자리. 그렇게 작고 소박한 기회조차도 그는 전쟁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빼앗긴 채였다. 1983년 6월 30일 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그 노래와 뉴스는 30년 동안 그가 쌓아올린 평온함의 허상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생생한 고통과 간절함을 드러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아, 봄날의 꽃다발을. 패티 김의 애절하고도 감미로운 목소리는 마치 직접 그의 귀에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아픔을 노래하는 비가였고 수많은 이산 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기도와도 같았다. 그 노래는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 파고들어 오래된 상처의 딱지를 벗겨내고 피를 다시 흐르게 했다. 그는 라디오 앞에서 한참 동안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마치 시간 정지 주문에 걸린 듯 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희망, 두려움, 기대, 절망, 그리고 오래된 그리움이 한데 뒤섞여 감정의 회오리를 만들어냈다. 이산 가족 찾기 TV 생방송 여의도 광장. 전국에서 찾고 싶은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그렇다면 내가 연희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 아니, 더 정확히는 내가 TV에 나가서 내 목소리로 전국의 연희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 생각에 그의 심장이 또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능성이라는 감정이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것보다 더 강력한 두려움도 밀려왔다. 하지만 만약 내가 방송에 나가서 찾았는데 아무런 답이 없다면? 만약 그걸로 확정된다면 연희가 죽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면? 지난 30년의 기다림이 단지 내 일방적인 짝사랑이자 헛된 망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한다면? 그럼 내 남은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지? 30년 동안의 내 모든 삶의 의미가 무너져 내린다면?
그는 방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가 다시 그 낡은 봉투를 꺼내 들었다. 손이 심하게 떨려서 봉투를 여는 데만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마침내 사진을 꺼내 들고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사진 속의 젊은 연희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맑고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연희야, 그의 목소리가 깊은 감정으로 인해 갈라졌다. 너 지금 어디에 있니? 살아있니?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다. 나처럼 이 긴 세월을 나를 기억하며 보냈니? 아니면 나를 원망하며 보냈니? 그는 사진을 꼭 껴안았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고독과 그리움, 죄책감이 한순간에 물밀듯 밀려와 그의 존재를 짓눌렀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두 손바닥에 파묻고 울음을 터뜨렸다. 침묵 속에서 그의 어깨가 사시나무 떨리듯 요동쳤다. 그 울음소리는 작은 방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소리 없는 통곡이었지만 그 안에는 30년 분량의 슬픔이 응축되어 있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흘러내렸고 코는 붉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이제 결정이 서려 있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것을 뚫고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더 컸다. 그는 일어나 흔들리는 다리로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예순이 넘은 노인이 서 있었다. 머리는 반 이상이 하얗게 새었고 이마와 눈가에는 인생의 무게와 시간의 흐름을 증명하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허리는 젊을 때의 무리한 노동과 수많은 날의 고된 생활로 인해 약간 앞으로 굽어 있었다. 그의 손은 굳은 살로 덮여 있고 손가락 마디는 휘어져 있었다. 이런 모습으로 30년 만에 너를 만나게 된다면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연희도 날 알아볼 수 있을까? 아니, 알아보고 싶어 할까? 하지만 그는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아는 것이었다. 그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아닌지, 그녀가 행복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그와 같은 고통과 그리움 속에 살았는지, 아니면 아예 그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살았는지.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고 눈물을 닦아냈다. 그의 표정이 단호해졌다. 해야 한다. 그는 확고하게 큰 소리로 말했다. 마치 누군가에게 선언하는 듯 했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정말로 마지막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나는 죽을 때까지 영원히 알 수 없을 거다. 내 인생은 영원히 미결로 끝날 거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이 작고 초라한 방, 이 가게가 그의 전부였다. 30년 동안의 노동과 인생이 모두 여기에 응축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들은 모두 아무 의미가 없는 것만 같았다. 만약 그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이 방에서 숨을 거둔다면 그의 인생은 정말로 허무하게 끝나버릴 것이다. 하지만 만약 찾는다면 비록 그녀가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거나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는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알게 된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어떤 종류의 해방이 될지도 모른다. 혹은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 될지도.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종이와 펜을 꺼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TV 생방송에 나가서 말해야 할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그녀를 가장 정확하게, 가장 감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의 사연이 눈에 띌 수 있을까?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찾습니다. 이연희. 1930년생. 함흥 출신. 1951년 1월 4일 흥남 부두에서 헤어짐.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된 글씨를 쓸 수가 없었다. 글씨는 괴상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좌절하며 펜을 내던지고 다시 사진을 꺼내 들었다.
그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러다 문득 그는 깨달았다. 준비할 필요가 없다.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그냥 진심으로 말하면 된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를. 30년 동안 간직해왔던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지 못한 그 모든 말들을. 그게 가장 강력한 호소일 거다. 그는 다음 날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 아마 며칠, 일주일 혹은 그 이상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여의도 광장에 직접 가서 등록을 해야 한다. 아마 엄청난 인파가 몰릴 거다. 방송에 나갈 기회를 얻기 위해 기다려야 한다. 그는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까? 사진 그리고 그 손수건. 생각만 해도 그의 가슴은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두려움보다는 묘한 기대와 흥분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다가 갑자기 멀리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남대문 시장의 밤은 여전히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하지만 내일 그가 첫 발을 내디디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장, 아니 최종장으로 들어설지도 모른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진 속의 젊은 연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확고하고 진지했다. 연희야, 내일 내가 널 찾으러 갈게. 정말로. 30년이 지났지만 나는 하루도 한 시간도 널 잊은 적이 없어. 내 말 내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그는 사진을 가슴에 꼭 누르고 눈을 감았다. 마치 깊은 기도에 잠긴 자세처럼. 그의 입술이 미묘하게 움직였다. 반복되는 맹세의 말처럼. 1983년의 무더운 여름밤은 점점 깊어가고 있었다. 밤 공기는 여전히 걸쭉했고 먼 곳에서 개 짖는 소리만이 가끔씩 들려올 뿐이었다. 하지만 김만수 씨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희망의 불꽃일까? 아니면 모든 것을 태워버릴 절망의 불길일까? 그는 알지 못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내일 여의도 광장으로 가는 길. 그 길이 그에게 진실을 아니면 최후의 심판을 내릴 것이다. 1983년 7월 1일 아침 6시. 만수 씨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눈을 떴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온 밤을 새워 마음속으로 무수히 많은 상상과 두려움을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그는 평소처럼 냉정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아침 일과를 시작했다. 가게 청소, 국물 재료 준비, 반죽 만들기.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 있었다. 9시가 되자 그는 평생 처음으로 만수 칼국수 간판에 오늘 휴업이라는 작은 팻말을 걸었다. 철제 셔터를 내리는 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지만 그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꼭 필요한 물건만을 준비했다. 낡은 사진이 들어있는 봉투, 연희가 수놓아준 손수건, 그리고 몇 장의 백지와 볼펜, 그리고 물과 약간의 간식. 모두 작은 보따리에 넣었다. 그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30년 동안 이 가게를 하루도 쉬지 않고 지켜왔다. 설령 몸이 아프거나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에도 말이다. 그런데 오늘 불확실한 한 번의 기회를 위해 문을 닫는다. 이 행동 자체가 그에게는 엄청난 모험이었다. 까마.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돌아올 때는 무언가를 알아야 해. 그는 가게 문을 잠그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서울 시내버스는 평소처럼 붐볐다. 하지만 오늘 버스 안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다. 사람들 대화의 주제는 하나로 집중되어 있었다. 정말 온 국민이 다 찾아 나선다지. 우리 어머니도 오빠를 찾겠다고 벌써부터 편지 쓰시더라.
KBS에서 생방송으로 한다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만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 말들을 들었다. 그의 가슴이 또다시 두근거렸다. 온 국민이라는 말이 실감났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그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어찌 보면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경쟁자가 많다는 두려움도 안겼다. 버스가 한강을 건너 여의도로 접어들었다. 창밖으로 드넓은 여의도 광장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만수 씨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광장은 말 그대로 사람의 바다였다. 아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멀리서 보면 마치 검은 물결이 출렁이는 것 같았다. 사람. 어디를 봐도 사람뿐이었다. 노인, 중년, 젊은이, 심지어 아이들까지. 모두들 각자의 사연을 품고 이곳에 모인 것이다. 버스에서 내리자 그 규모는 더욱 압도적으로 다가왔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하나의 거대한 소음으로 합쳐져 하늘을 뚫을 듯 했다. 그 소음은 비명이나 외침이 아닌 간절함과 희망,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독특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만수 씨는 인파 속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몸을 비틀어야 했다. 공기 중에는 땀 냄새, 먹는 냄새, 그리고 눈물과 절망의 무거운 기운이 섞여 있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군중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자 전 국민의 상처가 드러난 장소였다. 광장 곳곳에 벽보가 펼쳐져 있었고 사람들은 땅바닥에 앉아 각자의 사연을 적고 있었다. 한 노인이 아스팔트 위에 백지를 깔고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쓰고 있었다. 1951년 1월 4일 흥남에서 헤어진 아들 김철수를 찾습니다. 당시 5살. 왼쪽 귀 뒤에 작은 점이 있습니다. 한 중년 여인은 나무 기둥에 사진을 붙이고 있었다. 젊은 시절의 부부 사진이었다. 1950년 12월 평양에서 전쟁통에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김영진 당시 25살. 살아계시면 부산 서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딸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업은 젊은 어머니는 팻말을 목에 걸고 서 있었다. 함경남도에서 헤어진 오빠를 찾습니다. 이름 이동훈. 저를 찾으신다면 이 아이가 증거입니다. 당신의 조카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벽보를 쓰는 사람, 서로의 사연을 읽으며 위로하는 사람, 막막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는 사람. 광장의 모든 표정은 각자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전쟁이 남긴 상처는 이렇게 깊고 오래갔다는 사실을 만수 씨는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단지 자신만의 비극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곳에는 그와 비슷한, 아니 더 처절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 KBS에서 설치한 임시 부스 앞에는 특히 긴 행렬이 이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방송에 나갈 기회를 얻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다. 그 행렬은 수백 미터나 이어져 있어 끝이 보이지 않았다. 만수 씨는 그 줄을 바라보며 가슴이 철렁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그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왔으면 해야 한다. 그는 보따리에서 사진과 손수건을 꺼내 들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한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벽보를 붙일 만한 공간을 찾았다. 하지만 모든 벽면, 모든 나무, 모든 기둥은 이미 수많은 벽보로 뒤덮여 있었다. 새로운 벽보를 붙일 틈조차 없었다. 그는 대신 땅바닥에 자리를 잡기로 했다. 사람들 사이에 좁은 틈을 찾아 앉았다. 그는 무릎을 베고 백지를 펼쳤다. 볼펜을 들었지만 첫 글씨를 쓰기가 쉽지 않았다. 30년 동안의 이야기를 어떻게 몇 줄의 글씨로 압축할 수 있을까?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연희의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사진 속의 미소가 그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았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첫 글씨를 썼다.
찾습니다. 그 한 단어를 쓰는 데만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다. 그것은 그의 외로움과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이름 이연희. 1930년 함흥 출생. 그의 손이 점점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음속에 있던 말들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듯 했다. 1951년 1월 4일 흥남 부두에서 헤어졌습니다. 당시 21살. 마지막으로 한 말 서울 남산 시계탑에서 살아서 만나자. 여기까지 쓰자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른 후 계속 썼다. 특징 자수를 매우 잘했습니다. 굵게 따은 트윈테일을 좋아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다. 찾는 이 김만수. 30년 동안 남대문 시장에서 칼국수 장사를 하며 기다렸습니다. 사람만 계시다면 따뜻한 밥 한 끓이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가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순간 눈물 한 방울이 종이 위에 떨어져 잉크를 흐리게 만들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그 눈물 자국이 그의 간절함을 증명하는 것 같았다. 그는 종이를 들어 주위에 있는 다른 벽보들 옆에 놓았다. 그의 작은 종이 한 장이 거대한 벽보의 바닷속에 묻힐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다. 이제 그는 KBS 부스 앞에 긴 줄에 서야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줄의 맨 끝으로 걸어갔다. 줄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앞에 서 있는 노부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당신도 가족을 찾으러 오셨나요? 노부인이 물었다. 만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래전에 헤어진 사람을 찾습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아들을 찾아요. 6.25 때 실종된 지 벌써 33년째예요. 마지막으로 본 게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지금이면 40이 넘었겠죠. 그 말을 들은 만수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들의 아들은 실종 당시 어렸다. 기억도 희미할 텐데 서로를 알아볼 수나 있을까? 하지만 노부인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래도 찾아야 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거 하나만이라도 알아야 난 눈을 감지. 만수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거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단 하나의 진실을 위해 그들은 모두 이곳에 모인 것이다. 줄이 서서히 움직였다. 1시간, 2시간이 지났다. 정오의 태양이 수직으로 내리쬐어 더위가 극에 달했다. 만수 씨는 땀을 뻘뻘 흘렸지만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주위에서는 KBS 직원들이 물과 빵을 나눠주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앞으로 나아가는 줄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오후 2시가 넘어서야 만수 씨는 드디어 부스 근처에 도착했다. 그는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았다. 어떤 이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고 어떤 이는 절망에 짓눌려 있었다. 한 중년 남성이 부스 안에서 나오면서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다. 엄마 사진을 등록했어. 이젠 TV에서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 해. 만수 씨의 차례가 왔다. 부스 안에는 젊은 PD와 작가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피곤해 보였지만 각자의 사연을 경청하는데 진심이었다. 어르신 오셨습니까? 찾고 계신 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작가가 말했다. 만수 씨는 목이 메어 말문이 막혔다. 그는 보따리에서 사진과 손수건 그리고 방금 쓴 벽보 글을 꺼내 놓았다. 이 사람을 찾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PD가 사진을 받아들여 자세히 보았다. 1951년에 헤어지셨다고요? 벌써 32년이 넘었네요. 네. 32년. 4개월. 27일째입니다. 만수 씨는 기억 속의 달력을 펼치듯이 정확하게 말했다. 매일 그 날짜를 세어왔기 때문이다.
작가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정확히 기억하시다니. 기다림에는 날짜가 중요합니다. 만수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루하루가 전부이니까요. 그는 그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흥남 부두에서 그가 그녀의 손을 놓친 순간,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외친 약속에 대해.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점점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해방감을 주는 듯 했다. PD와 작가는 조용히 경청했다. 그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다. 수많은 사연을 들었지만 이렇게 오래도록 한 사람을 기다린 사연은 흔치 않았다. 그런데 만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셨는데 제가 방송에 나갈 수나 있을까요? PD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대답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모든 분을 다 방송에 내보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는 사진과 손수건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어르신의 사연은 정말 특별해 보입니다. 30년 동안의 기다림, 그리고 그렇게 구체적인 약속의 장소. 이런 사연이야말로 우리 프로그램이 찾는 것입니다. 작가가 끄덕이며 말을 보탰다.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방송 편성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확약은 드릴 수 없어요. 기다리시는 동안 여의도 광장에서 다른 분들의 사연도 들어보시고 혹시라도 연인임을 아는 분이 계시는지 찾아보세요. 그들은 만수 씨의 정보를 상세히 기록하고 사진을 스캔하여 자료로 보관했다. 마지막으로 PD가 말했다. 어르신,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기를. 만수 씨는 부스에서 나왔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짓눌렀다. PD의 말처럼 그는 기다려야 했다. 그는 광장으로 다시 나왔다. 이제 그의 눈에는 이 광장의 풍경이 달리 보였다. 각자의 벽보, 각자의 사연이 이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벽보를 읽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연희가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사연으로 이곳에 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1950년 12월 원산에서 헤어진 언니를 찾습니다. 평양에서 전쟁 전에 약혼한 남자를 찾습니다.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동생을 찾습니다. 각각의 글씨에는 각자의 눈물과 삶이 스며 있었다. 만수 씨는 그들을 보며 자신의 그리움이 조금은 위로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이 고통 속에 혼자가 아니었다. 1983년 7월 3일 오후 3시 부산 자갈치 시장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북적이고 있었다. 해산물 냄새와 상인들의 외침이 어우러지는 가운데 영희 국밥 가게에서는 62세의 이연희가 마지막 점심 손님을 배웅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지만 눈빛은 항상 먼 곳을 응시하는 듯 허전했다. 32년 전 흥남 부두에서 김만수와 헤어진 후 그녀는 부산으로 피난와 삶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 고된 노동 끝에 작은 식당을 열었고 선생님을 만나 결혼도 했다. 남편은 자상한 사람이었고 두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었다. 그 빈자리는 김만수라는 이름으로 채워져 있었다. 가게 문을 닫은 후 그녀는 뒷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수납장을 열자 남편의 사진과 함께 낡은 손수건 하나가 보관되어 있었다. 손수건 구석에는 흐릿하게 M, S라는 이니셜이 수놓아져 있었다. 이 손수건은 그녀가 전쟁 전 만수가 만들어준 것이었다. 32년 동안 그녀는 이 손수건을 버리지 못했다. 그것은 과거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였고 그녀의 젊은 시절을 증명하는 유일한 유물이었다. 그녀가 손수건을 펼쳐 들고 있을 때 가게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줌마.
문 닫으셨어요? 단골 손님인 택시기사 최 씨였다. 아직 안 닫았어요. 들어오세요. 아니요,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아줌마, 큰 소식 들었어요? KBS에서 이산 가족 찾기 생방송을 한대요. 온 나라가 떠들썩해요. 연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이산 가족? 네. 전쟁 때 헤어진 가족들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래요. 여의도 광장에서 수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최 씨가 떠나자 연희는 TV를 켰다. 마침 뉴스 시간이었다. 화면에는 여의도 광장의 장관이 비쳤다. 수만 명의 사람들, 벽보의 바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흐느끼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다. 그때 패티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연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32년 동안 잊고 싶었지만 잊지 못했던 기억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흥남 부두의 추위, 만수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자신의 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쳤던 약속. 서울 남산 시계탑에서 살아서 만나자. 그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이미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저녁 7시 가게 문을 완전히 닫은 후 딸 지연이 찾아왔다. 엄마, 왜 문 이렇게 일찍 닫으셨어요? 평소엔 9시까지 하시잖아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지연은 어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엄마, 눈이 빨갛네요. 울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연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비로소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지연아, 엄마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 무슨 이야기요? 연희는 딸을 테이블 앞에 앉게 하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전쟁 전에 엄마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 김만수라는 사람이었지. 지연의 눈이 동그래졌다. 엄마가 아빠 말고 다른 사람을? 너희 아빠를 만나기 훨씬 전의 이야기야. 1951년 흥남 부두에서 우리는 헤어졌어. 전쟁통에. 연희는 그날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놓기 시작했다. 처음 만난 날 함께한 시간, 그리고 비극적인 이별까지. 지연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하기가 어려웠어. 그리고 너희 아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결코 묻지 않았어.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지. 그런데 엄마, 지금 와서 그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이미 30년도 더 지났잖아요. 연희는 TV를 가리켰다. 화면에는 또 한 쌍의 이산 가족이 상봉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저 방송, 나도 한번 알아보고 싶어.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찾아서 뭐 해요? 아빠 생각은 안 해요? 너희 아빠는 죽기 전에 나에게 말했어. 만약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으면 망설이지 말라고. 지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날 밤 연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과거와 현재가 머릿속에서 싸우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만수를 찾고 싶은 간절한 마음,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의 삶을 어지럽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여의도 광장에서 김만수는 4일째를 보내고 있었다. 그의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고 옷은 땀과 먼지로 더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간절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KBS 부스 앞의 줄은 여전히 수백 미터나 이어져 있었고 하루에 겨우 몇 센티미터씩 전진했다. 만수는 줄 서 있는 동안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들 각자는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를 받았다. 사장님, 여기 물 좀 드세요. 옆에서 기다리던 40대 여성 김정희가 물병을 건넸다. 고맙습니다.
사장님은 누구를 찾으세요? 오래된 지인을요. 아, 이해가 가요. 저는 오빠를 찾고 있어요. 33년째예요. 1950년에 원산에서 헤어졌어요. 정희는 오빠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했다. 오빠가 그녀에게 만들어주던 종이배, 함께 먹던 고구마, 그리고 전쟁이 나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한 생일. 사장님은요? 어떤 분을 찾으시나요?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 사람이에요. 이연이라고 해요. 1951년 흥남 부두에서 헤어졌지요. 아, 첫사랑이시군요. 정말 오래 기다리셨네요. 32년이 지났어요. 매일을 세어왔지요. 정희의 눈이 젖어 있었다. 사장님 꼭 찾으셔야 해요. 저도 오빠를 꼭 찾을 거예요. 우리 모두 꼭 찾을 거예요. 한편 부산에서는 연희가 마지막 결심을 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그녀는 가게에 일시 휴업 팻말을 걸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딸아, 엄마가 한 번만 확인하고 올게.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게 내 한이야. 하지만 엄마, 그분이 다른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결혼도 했고. 알아. 그럴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래도 꼭 알아야겠어. 그날 내가 그의 손을 놓쳤을 때 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마음 하나만이라도 위로해주고 싶어. 연희는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겼다. 거기에는 낡은 손수건과 몇 벌의 옷, 그리고 약간의 돈이 들어 있었다. 부산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만수 씨, 당신은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나를 잊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만약 당신이 나를 찾고 있다면 32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당신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고민은 계속되었지만 버스는 이미 서울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여의도 광장에서 5일째 되는 날 오후 만수에게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졌다. 김만수 씨, 김만수 씨 계세요? KBS 스태프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고 있었다. 제가 김만수입니다. 다행히 찾았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방송에 나가시게 됐습니다. 오늘 저녁에 리허설이 있으니 시간 괜찮으세요? 만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스태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언제든 괜찮습니다. 그 순간 그가 느낀 감정은 설명하기 어려웠다. 기쁨, 두려움, 희망,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32년 동안의 기다림이 이제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최후의 실망을 안겨줄지. 그날 저녁 그는 KBS 스튜디오로 갔다. 스튜디오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고 수많은 카메라와 조명, 스태프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어르신, 여기 앉아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PD님과 이야기 나누실 거예요. 곧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PD가 나타났다. 김만수 씨, 안녕하세요. 내일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 건지 미리 이야기 나눠보죠. 만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풀어놓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담담하게, 하지만 여전히 감정이 묻어나왔다. 알겠습니다. 내일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진심이 전해지면 시청자들도 느낄 거예요. 다음 날 오후 1시, 만수는 다시 스튜디오에 있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그의 얼굴에 가볍게 파우더를 바르며 말했다. 어르신, 조금만 자연스럽게 계세요. 긴장 푸시고요. 오후 2시 방송이 시작되었다. 만수는 대기실에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렸다. 심장이 마치 터질 듯이 뛰었다.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다. 다음 분 나오세요. 스태프의 신호와 함께 만수는 스튜디오로 들어갔다. 조명이 너무 밝아 처음에는 앞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곧 그의 눈이 적응하자 수많은 카메라와 방청객들이 보였다. MC가 다가왔다. 김만수 씨, 안녕하세요. 오늘 누구를 찾고 계신가요? 만수는 사진을 카메라에 보여주며 말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리고 작았다. 이연애 씨를 찾습니다. 그는 한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계속했다. 1951년 1월 4일 흥남 부두에서 제가 그녀의 손을 놓쳤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더 확고해졌다. 그는 그날의 기억을 생생히 되살리기 시작했다. 배가 떠나고 그녀는 점점 작아졌어요. 바다 위로 흩어지는 눈보라 속에서 그녀의 흰 저고리만이 아른거렸죠. 마지막으로 외친 말이 서울 남산 시계탑에서 살아서 만나자였습니다. 이제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가라앉았지만 그 안에는 32년 분량의 그리움이 응축되어 있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32년 동안 남대문 시장에서 칼국수 장사를 했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그녀가 저를 찾아올까봐 떠나지 못했어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눈물을 닦지도 않고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연희야, 나 만수야. 살아만 있어 다오. 내가 그때 너의 손을 놓친 것 평생을 후회했어. 내가 국수 한 그릇,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못 해준 게 한이 돼서.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가쁘게 들이쉰 후 마지막 한마디를 더했다. 제발, 살아만 있어 다오. 그의 호소가 끝나자 스튜디오에는 침묵이 내려앉았다. 방청객들은 하나둘씩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카메라맨들조차 감정을 추스르는 모습이 보였다. MC도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정말 감동적인 사연입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이연희 씨를 아시는 분은 꼭 KBS로 연락주세요. 만수의 방송이 나가던 그때 부산 자갈치 시장 인근의 작은 아파트에서는 딸 지연이 TV를 보고 있었다. 어머니가 서울로 간 후 그녀는 가게를 잠시 관리하고 있었다. TV 화면에 만수의 얼굴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하지만 그가 말을 시작하자 이연애 씨를 찾습니다. 1951년 1월 4일 흥남 부두에서 지연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 이름, 그 장소, 어머니가 어제 말했던 그 이야기와 똑같았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32년 동안 남대문 시장에서 칼국수 장사를 했어요. 이럴 수가. 지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화면 속의 노인이 어머니가 32년 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왔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리고 만수의 마지막 호소가 TV를 통해 흘러나왔다. 연희야, 나 만수야. 살아만 있어 다오. 지연은 TV 앞에서 멈춰서서 생각에 빠졌다. 어머니는 지금 서울에 있었다. 그리고 이 노인은 어머니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만약 엄마가 그분을 만난다면 아빠는 어떻게 되는 거지? 엄마의 현재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하지만 곧 그녀는 결심했다. 엄마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다. 그리고 엄마가 32년 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온 이 한을 풀어줄 기회가 지금 찾아왔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었다. KBS에 전화를 걸어야 했다. 하지만 첫 번째 시도에서부터 바쁜 신호음이 들렸다.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마찬가지였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제보 전화를 걸고 있었기 때문이다. 젠장. 그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언니한테 전화를 걸어 함께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는 연희가 KBS 부스 앞에서 줄을 서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라디오를 들고 있었는데 거기서 만수의 방송이 중계되고 있었다. 라디오에서 만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가 국수 한 그릇,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못 해준 게 한이 돼서. 만수 씨. 그녀의 입술 사이로 그 이름이 흘러나왔다. 32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는 많이 낮아지고 굵어졌지만 그 진심과 따뜻함은 변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줄에서 뛰쳐나와 가장 가까운 KBS 스태프를 붙잡았다. 저기요. 죄송한데요. 방금 라디오에서 나온 김만수 씨. 제가 그분이 찾는 사람인 것 같아요. 스태프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진지해졌다. 정말이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연희입니다. 저 부산에서 막 왔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스태프는 급히 무전기로 연락을 했다. 몇 분 후 그가 돌아왔다. 이연희 씨, 저희 PD님께서 바로 만나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연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스태프를 따라 스튜디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는 긴박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무전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그들이 한방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리며 방금 전 TV에서 본 PD가 나왔다. 이연혜 씨? 저희 방송에 나오셨던 김만수 씨를 찾으신다고요? 네. 제가 그분이 찾는 사람인 것 같아요. 증거로 보여주실 수 있는 게 있으세요? 연희는 가방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냈다. S라는 이니셜이 수놓아져 있었다. PD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김만수 씨를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연희는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귀를 찌르는 듯 했다. 32년. 11,680일. 그 긴 시간이 지나 이제 몇 분 안에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문이 다시 열렸다. KBS 스튜디오 대기실은 긴박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프로듀서와 작가들이 왔다 갔다 했고 무전기에서 지시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이연희는 작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녀의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해져 있었고 심장은 귀를 찌를 듯이 요란하게 뛰고 있었다. 32년의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겼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21살 처녀 때의 긴장감을 다시 느끼고 있었다.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연희는 숨을 멈추었다. 그 발걸음 소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느껴졌다. 비록 32년이 지났지만 그 특유의 템포와 리듬이. 문이 열렸다. 먼저 PD가 들어왔고 그 뒤로 한 노인이 나타났다. 김만수였다. 그의 모습은 방송에서 보았을 때와는 또 달랐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노쇠해 보였고 32년 동안의 고독과 기다림이 그의 눈가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스튜디오는 순간적으로 정적에 휩싸였다. 카메라맨들, 조명 기사들, 스태프들 모두 숨을 죽이고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순간은 리허설할 수 없는 가장 순수한 인간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만수는 문턱에 서서 멈춰섰다. 그의 눈은 연희를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의문이 가득했다. 32년의 세월은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었다. 이 노부인이 정말 그녀일까? 아니면 단지 비슷한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일까? 연희도 일어서지 못하고 의자에 앉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도 같은 의문이 스쳤다. 이 남자가 정말 만수 씨일까?
그 젊고 다부졌던 청년이 이렇게 주름지고 허리가 굽은 노인이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PD가 조심스럽게 중재자 역할을 했다. 김만수 씨, 이분이 이연희 씨라고 하십니다. 만수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발걸음은 불안정했고 마치 꿈을 걷는 듯 했다. 당신이 정말 연희 씨이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라디오에서 들었을 때보다 더 깊고 더 떨리고 있었다. 직접 얼굴을 마주보며 내뱉는 그 질문에는 32년 동안의 간절한 기다림이 모두 담겨 있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목이 꽉 막혀 움직일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들었다. 그 손수건을 펼치자 S라는 이니셜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만수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똑같은 손수건을 꺼냈다. 그것은 연희가 전쟁 전 그에게 만들어준 것이었다. 두 손수건은 디자인이 같았고 수놓은 이니셜도 같았다. 시간이 지나 색이 바랬지만 그 정성은 여전히 느껴졌다. 이건 만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만들어준 거.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만수는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듯 했다. 그가 기억하는 연희는 21살의 젊은 처녀였다. 반짝이는 눈, 부드러운 피부, 그리고 항상 미소를 띤 얼굴. 하지만 이 노부인에게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세월은 너무나 무자비하게 그녀의 모습을 바꿔놓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마지막 확인 질문을 던졌다. 혹시 그날 흥남부두에서.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날의 기억은 그에게 트라우마처럼 각인되어 있었다. 매일 밤 꿈에서 되풀이되던 그 장면을 이제 깨어있는 상태에서 말해야 했다. 우리가 배에 오르려고 했을 때. 만수는 말을 이으려 했지만 목이 메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연희가 대신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지만 분명했다. 만수 씨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후 계속했다. 사람들이 갑자기 밀어냈어요. 그리고 내 손이 만수 씨의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연희가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다. 내가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서울 남산 시계탑에서 살아서 만나자. 그 한마디에 32년 동안 쌓아온 모든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다. 연희야. 그 한마디가 만수의 입에서 나왔다. 그것은 확인이 아니라 탄식에 가까운 오랜 세월이 녹아든 부름이었다. 정말 너였구나.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아니, 다리에 힘이 풀려 그냥 주저앉은 것이었다. 그는 얼굴을 두 손에 파묻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는 침묵을 깨고 스튜디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다. 32년 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모든 그리움, 후회, 간절함이 한꺼번에 분출되는 해방의 울음이었다. 살아있었어. 정말 살아있었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는 계속 중얼거렸다. 눈물이 그의 주름진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연희도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도 불안정했다. 그녀는 만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손은 이제 젊을 때와는 달리 마르고 거칠었지만 그 따뜻함은 변하지 않았다. 만수 씨, 미안해요. 제가 제때 찾아오지 못해서. 아니야.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그게 다야. 그게 충분해. 만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표정은 32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워 보였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만수의 굳은 살 박인 손과 연희의 마른 손이 교차했다. 두 손은 모두 세월의 흔적이 선명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32년 전과 다르지 않았다. PD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두 분, 이 감동적인 순간을 방청객들과 나눠도 될까요? 지금 생방송 중입니다. 그들이 깨달았을 때 카메라 렌즈가 그들을 향하고 있었다. 방청객들은 하나둘씩 눈물을 닦고 있었다. 전국의 시청자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만수와 연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카메라 앞에 나란히 앉았다. MC가 감동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기적 같은 순간입니다. 32년 만에 재회. 두 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만수가 먼저 말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안정을 찾았지만 여전히 감정이 가득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매일을 후회했습니다. 그녀의 손을 놓친 것을. 그래서 남산 시계탑에서 기다리기로 했죠. 그녀가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연희가 말을 이었다. 저는 부산으로 피난 와서 삶을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결혼도 했고 자식들도 있었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만수 씨가 계셨어요. MC가 물었다. 그런데 이연희 씨 어떻게 이 방송을 알게 되셨나요? 딸이 TV를 보다가 알려줬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번에 놓치면 영원히 알 수 없을 것 같아서. 만수가 그녀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다시는 손 놓지 않을게. 이번에는 절대로. 스튜디오 전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감동의 박수이자 축하의 박수였다. 방송이 끝난 후 만수는 연희를 자신의 가게로 데려왔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생기로 가득 차 있었다. 택시를 타고 남대문 시장으로 향하는 동안 두 사람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32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들이 스며들어 있었다. 만수 칼국수 가게 앞에 도착하자 만수가 문을 열었다. 들어와. 여기가 내가 32년 동안 기다린 곳이야. 연희는 간판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정말로 여기서 기다리셨군요. 내가 올지 안 올지 몰라서 여기서라도 기다려야겠더라.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연희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작고 초라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마치 주인이 항상 곧 돌아올 것처럼 준비되어 있었다. 정말 깨끗하시네요.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청소라도 했지. 만수는 부엌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잠시만 기다려. 내가 약속한 걸 지킬게. 만수 씨 괜찮아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아니, 32년 전에 해주지 못한 일이야. 오늘은 꼭 해야 해. 그는 특별히 국수를 만들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였다. 국물을 한 번 더 걸러내고 면도 더 얇게 썰었다. 계란을 풀어 지단을 붙였고 파를 정성스럽게 썰었다. 연희는 가게를 천천히 돌아다니며 관찰했다. 벽에는 달력 하나만 걸려 있었고 그것도 1983년 7월로 되어 있었다. 카운터에는 오래된 라디오가 있었고 그 옆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가 있었다. 그 사진을 보자 연희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정말로 그녀를 잊지 않았었다. 30분 후 만수가 국수 2그릇을 내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칼국수였다.
그 위에 파를 송송 썰어 올리고 계란 지단을 곱게 장식했다. 자, 32년 전에 해주지 못한 따뜻한 밥 한 끼. 연희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 한 모금을 떠서 입에 넣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 또 눈물이 맺혔다. 맛있어요. 정말 따뜻해요. 만수도 그녀 맞은편에 앉아 함께 먹기 시작했다. 처음 몇 입은 침묵 속에 먹었다. 그저 국수의 맛과 온기에 집중하며 이 순간이 현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듯 했다. 먹다가 연희가 물었다. 그런데 만수 씨는 결혼은 안 하셨어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다. 널 기다리는 게 내일이었지.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났어. 처음 몇 년은 내가 올 거라 믿었고 그 다음 몇 년은 내가 아프다거나 기억을 잃었을 거라 생각했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기다리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지. 연희의 가슴이 아팠다. 저는 결혼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자식들도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만수 씨가 계셨어요. 가끔 꿈에서 뵐 때면 그날의 약속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수가 미소 지었다. 괜찮아. 내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게 중요한 거야. 나는 그냥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제 행복해. 식사가 끝난 후 그들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32년 동안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 연희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다. 부산에서의 피난 생활, 남편을 만난 이야기, 자식들을 키운 이야기. 만수는 남대문 시장에서의 생활, 단골 손님들, 그리고 매일 밤 그녀를 생각하며 보냈던 시간들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연희가 물었다. 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대답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내가 지금의 삶을 계속하고 싶다면 나는 이해할 거야. 그냥 가끔 연락만 주면 돼. 연희는 그의 손을 잡았다. 만수 씨, 저는 자식들도 다 커서 독립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제 자유예요. 만수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우리 자주 만나자. 서울에도 와서 살고 싶으면 내가 옆집이라도 구해줄게. 천천히 해요.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많잖아요. 그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32년의 긴 시간을 기다렸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남은 시간이 충분히 많았다. 밤이 깊어가자 만수가 말했다. 오늘은 여기서 자. 내 방이 작지만 깨끗해. 괜찮아요. 저는 여기서 자도 돼요. 아니, 내가 침대에서 자. 내가 여기서 자지. 그날 밤 연희는 만수의 작은 방에서 잠을 잤다. 그 방은 정말로 작았지만 32년 만에 느껴보는 마음의 평화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연희가 일어나자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좋은 아침. 아침도 해줬어. 정말. 마치 꿈만 같아요. 아침을 먹으며 연희가 제안했다. 오늘 남산에 갈래요? 시계탑에. 만수의 눈이 반짝였다. 그래. 우리의 약속을 마침내 지킬 시간이 왔구나. 오후 그들은 남산 시계탑 앞에 서 있었다. 32년 전 약속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주변은 완전히 변해버렸다. 서울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현대적인 도시로 변모해 있었다. 두 사람은 탑 앞에서 손을 잡았다. 32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기서 만났어. 만수가 말했다. 네. 살아서 만났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과거와 현재를 마주하며 미래를 약속했다.
32년의 시간은 그들을 늙게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젊은 날과 같았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찾았고 이제 함께할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했다. 그것이 전쟁이 앗아갔던 32년에 대한 비록 작지만 가장 소중한 보상이었다.